아버님, 죄송한데 가족 사진 촬영 때 잠시 빠져주실 수 있을까요? 국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요. 사진에 향이 배면 안 되잖아요.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한 한상구는 아들 결혼식에서 국밥 냄새 난다며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은 거부였고 며느리 아버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것. 조용한 폭수가 시작되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이 국밥집을 운영해 오면서 새벽 5시부터 뼈를 우려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68살이 되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고 국물 맛을 보는 혀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확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외동아들 한도윤이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도윤이 가게에 들어서며 말했을 때 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평생 국밥집에서 살아온 내게 며느리가 생긴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야? 다음 주 일요일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강남 호텔. 내 평생 발을 들여 놓아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앞치마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도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거든요. 유세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나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었죠. 40년간 국밥 냄새가 배어있던 손에 향수를 뿌렸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윤이 데리러 와서 차에 탔을 때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세진이 가족들 좋은 분들이에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과연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유세진과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아버님께서 음식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점인가요? 유세진의 어머니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밥집을 합니다. 아, 국밥집이라니. 향이 많이 배셨겠어요. 그 말과 함께 따라오는 미묘한 표정들. 나는 그 순간 뭔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간 정성껏 끓여온 국밥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상견례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식장을 정할 때부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식장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바쁘시잖아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바쁘다는 게 핑계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뒤 세진이 가족들과 함께 예식장을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국밥집에서 혼자 국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요? 40년간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결혼식 하나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다니. 아버지, 하객 명단 작성해 주세요. 도윤이 건넨 종이를 보니 신랑 측 하객 자리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세진 가족 쪽은 회사 임원들과 지인들로 가득했는데 내 쪽은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동네 지인들 뿐이었죠. 이게 다야? 아버지께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도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만 살아왔으니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웨딩 사진 촬영 날이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세진의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어요. 정장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세진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가족 사진 촬영 때 잠시 빠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국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요. 사진에 향이 배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새벽부터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왔는데도 국밥 냄새가 난다는 거였죠. 40년간 내 손으로 끓여온 국밥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도윤마저 고개를 돌리며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밖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빠진 자리에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었을까? 며칠 뒤 도윤이 결혼식 자리 배치도를 가져왔습니다. 신랑 아버지인 내 자리는 뒷줄이었어요. 세진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샤워를 하고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니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세진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눈부셨죠. 하지만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세진의 아버지 유건식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안내한 자리는 예상했던 대로 뒷줄이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석진 곳이었죠. 앞자리에는 세진 가족의 친척들과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 주변에는 국밥집 단골 할머니 몇 분과 동네 이웃들만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주례가 신랑 신부 가족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세진의 아버지는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당당하게 소개됐지만 나는 그냥 신랑 아버지로만 언급됐어요. 국밥집 사장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아버지께서는 음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주례의 애매한 표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40년간 정성껏 끓여온 국밥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세진 아버지의 회사 임원들,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는 사람들. 모든 게 세진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배치하면서 나를 가장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조금만 뒤로 서주세요. 네, 거기서 멈추세요. 나는 거의 사진 밖으로 밀려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도윤이 돌아보며 물었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서 넘어가자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아들조차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40년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진 가족 쪽 하객들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업 얘기를 나눴지만 내 쪽 하객들은 어색해하며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분이 신랑 아버지시래요. 국밥집 하신다던데. 지나가던 하객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은 세진과 함께 웃으며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을까요? 국밥으로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 걸까요? 예식장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여전히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없어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식장을 나온 후 나는 곧바로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겠죠. 40년간 국밥만 끓여온 늙은 아버지 말입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요? 아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 가족에게는 무시당하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단순히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국밥집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40년간 꾸준히 모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무도 몰랐죠. 도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로만 보였겠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권, 은행 통장들 모두 합치면 수백억 원의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서류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위기에 처한 어떤 건설회사에 투자했던 기록이었어요. 그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나는 익명의 투자자로 돈을 댔습니다. 회사명을 자세히 보니 유건식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세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내가 구해준 회사가 바로 세진 아버지의 회사였던 거예요. 10년 전 그 회사는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였죠. 그때 내가 나타나서 회사를 살려준 것이었어요. 투자 조건으로 받은 회사 지분을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꽤 큰 규모로 성장했고 내가 보유한 지분이 무려 30%나 됐어요. 사실상 최대 주주에 가까웠습니다. 유건식은 꿈에도 모르겠죠.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국밥집 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은인이자 최대 주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밥 냄새가 난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국밥집 사장이지만 필요할 때는 투자자로 활동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투자회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가 투자한 여러 회사들의 현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투자회사 직원들이 나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였어요. 이 모습을 도윤이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유건식 회사 현황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바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를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는 겉으로는 번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불안하고 재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내가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재미있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국밥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설마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겠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참아온 것들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정장을 입고 투자자들과 만나며 조용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건식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몇 곳은 내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10년간 꾸준히 투자해온 네트워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죠. 김 사장님, 유건식 회사와의 거래 좀 재검토해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고려해서요. 김 사장은 내 말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의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유건식 회사는 주요 거래처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유건식은 당황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 사장님, 이번 투자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투자자가 문의했습니다. 유건식 회사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였어요.
원래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무산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건식 회사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나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은행 대출 문제였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요? 유건식이 은행에 문의했을 때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은행의 대주주 중 하나가 내가 투자한 금융회사였어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건 아니었지만 투자자로서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은행은 유건식 회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유건식은 급하게 다른 은행들을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내가 의도한 결과일까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투자자로서 당연한 판단들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유건식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했을 때는 몰랐겠지만 그 국밥집 사장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밥 냄새로 당신들 회사를 샀다고 말할 날이 오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유건식 회사는 완전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떠났고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회사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유건식은 급하게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유건식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의 법무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통지에 유건식은 당황했어요. 누가 이사회를 요청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사회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최대 주주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최대 주주? 내가 최대 주주인데요? 아닙니다. 지분 30%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유건식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최대 주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급하게 회사 지분 구조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10년 전 익명 투자자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이사회 당일 나는 평소와 다르게 고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두도 반들반들하게 닦았어요. 국밥집 사장이 아닌 투자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건식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잘못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한상구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건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마 내 얼굴을 기억했을 겁니다. 며칠 전 결혼식에서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 당신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투자한 사람이 저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투자 계약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0년 전의 계약서, 지분증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유건식은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국밥집 하신다던. 네, 국밥집 합니다. 그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당신 회사를 샀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건식만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교만함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신기하죠? 국밥 냄새 난다고 내쫓으셨는데 그 냄새로 당신들 회사를 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과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유건식이 급하게 부른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회사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다. 최대 주주요? 도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유건식을 바라봤어요. 유건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봤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어요. 결혼식에서 뒷자리에 앉혀놓고 사진에서 빼달라고 하고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하셨죠? 그건 이제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년간 국밥만 끓이던 늙은 아버지가 순식간에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최대 주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도윤이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도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40년간 그 손을 잡고 키워왔는데 이제는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설명할 것도 없다. 내가 본 게 전부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셨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나는 타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마주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어요. 말해서 뭐 하나? 돈 많은 아버지라고 달라질 게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실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40년간 너를 키운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차가움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사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혼식 날 뒷자리에 앉히고 사진에서 빼달라고 했던 그 순간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돈이 있다고 알았으면 달리 대해줬을 거냐?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됐다.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등을 돌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뒤따라오며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간 쌓인 실망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쿡밥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승리한 기분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유건식을 굴복시키고 진실을 밝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진과 함께였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가 사실상 내 손에 넘어간 후 그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세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나를 무시하던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회요? 언제 내게 기회를 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윤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40년간 국밥을 끓이며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도윤을 키운 시간들. 그런데 결국 받은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돈도 자랑도 필요 없었다.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어. 내 말에 도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나는 내 길을, 너희는 너희 길을 가면 돼. 나는 등을 돌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간 이어온 부자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건식의 회사는 완전히 내 손에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사업 방향도 바꿨어요. 유건식은 모든 지위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긴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얻은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국밥집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강남에 새로운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건식의 회사를 정리하고 얻은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끓여온 국밥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새로운 국밥집은 겉으로는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밝은 조명, 넓은 홀. 하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새벽 5시부터 뼈를 우려내고 정성껏 고기를 삶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개업 첫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회사 직장인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업가들, 심지어 정장 입은 임원들까지.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마 신문에 났던 기사를 봤나 봅니다. 국밥집 사장이 대기업 인수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국밥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냥 국밥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숟가락을 뜬 손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한 국물 맛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40년간 같은 방식으로 끓인 국밥은 어디서 먹어도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이. 이 향은 사람의 향입니다. 나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끓여온 정성,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 무시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자존심. 모든 게 이 국밥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내 국밥을 업신여겼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네요. 이런 국밥은 처음이에요. 젊은 회사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국밥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적해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체중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국밥을 끓여서 그 앞에 놓았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 마셨습니다. 아버지, 먹어. 나는 다른 일을 하며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 그리웠나 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야. 40년간 이 국밥을 끓여온 게 대단한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거든요. 가라.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40년간 끓여온 이 맛, 이 향. 이게 바로 내 인생이었어요. 국밥 냄새가 난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 향은 정말로 사람의 향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의 향이었죠. 새로운 국밥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국밥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담은 한 그릇의 국밥.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